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하셨죠? 검찰에서 불청구 하였습니다. 네, 경찰이 2번에 걸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찰선에서 기각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부산지검을 압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 감사기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검찰은 애초에 수사의 대상도 안 되는 건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전후 사정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무슨 사건인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부산지검에서 이제 윤모 검사라고 사실 이제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그 고소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사실 뭐 그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새로 고소장을 잃어버렸다. 네. 그러면 그 고소인을 새로 부르든지 그렇게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고소장을 그 고소장인 양 위조를 해서 그 편철을 시켜서 이제 그 사건을 처리했는 사건인데 지금 이 당사자인 윤모 검사는 이 공문서, 사실 공문서 위조로가 나왔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는 공문서 위조는 사실 빠져 있고 표제부 위조만 들어가 있었는데 표제부 위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유죄 판결은 받았는 것 같습니다. 형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다시 말씀을 주실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 이 윤모 검사에 대한 네. 검찰청의 징계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어떤 고소장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사퇴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에 직무유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임원정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그렇죠. 그것이 2번이나 기각된 사건이라서 지금 좀 세간에서 많은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고소장을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 그냥 다시 불렀으면 어쩌면 검찰 내에서 이제 좀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뭐 고가를 낮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꿔치기를 했거나 뭐 복사를 했거나 했을 텐데, 이거 공문서 위조라는 거는 또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공문서 위조만 된 게 아니라 원래 고소장은 개인이 작성하니까 이게 사문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고소장을 편찬하는 거에서 표지를 만든 건 검찰에서 직접 만드니까 공문서죠. 아, 그 앞에 붙이는 네. 거는 사문서도 네. 위조했고 공문서도 위조했고 그걸로 사건 처리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행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한참 우리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네. 봉사상 네.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정말 얼마나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으니까. 근데 사문서인데요, 이거는. 네, 그건 사문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총장의 직인이 쫙 찍혀 있는 그 표창장 봉사상이라는 게 더 위중할까, 아니면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가 위중할까? 이건 뭐 판단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검사들은 바깥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네. 스스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그렇게 다 온정주의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확률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어떤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성한 조직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뭔가 제대로 된 징계, 처벌 이런 걸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을 한 거고, 당시 김선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뭐 대검 차장이라든가 당시 이제 부산 쪽에 있었으니까 부산 고검장, 그리고 당시 청주지검 차장까지 한 4명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서 경찰의 수사에 착수를 했던 그나마 겁니다. 신선한 것은 임은정 검사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 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는 좀 사실은 평가를 해줄 만한 검찰 조직으로서는 충격적인 거죠. 이제 지금 부장검사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정말 우리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철저하다고 알려져 있는 검찰 내부 조직에서 네. 검찰총장 최고의 책임자를 이제 그 고소를 검사가 수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일이긴 했죠. 어쨌든 고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에 걸쳐서 막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들여다볼 필요도 별로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건 자체가 안 돼. 사건 자체가 형사 입건할 사건 애초에 처음에 사문서 위주라고 공문서 위주한 것도 사건 자체에 형사처벌할 만한 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뭐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것도 딱히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뭘 수사할 거리가 되느냐. 법리적으로 수사거리가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사표 수리가 나서 2016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합니다. 이거 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지난 6월경에 유죄로 인정을 이건 받았어요. 윤 검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그렇죠. 고발이었던 윤 검사에. 거고요. 그러면 네. 윤 검사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검찰도 수사를 해서 부산지검에서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서 명백하니까 범죄가 네네네. 명백하니까 그러면 이게 형량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유예를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범죄가 있었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거리가 형사입건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줄 필요도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경찰로서는 아니 지금 형사입건 거리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유죄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형사입건 거리도 안 된다 우린 보여줄 수 없다라고 나오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지금 고발의 대상이 당시에 검찰총장을 포함한 수뇌부 4명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압수수색도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검찰 전 수뇌부들을 조사해야 되는 모양새가 연출되니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죠. 경찰 수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 겁니까?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좀 답답한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날짜로 치면 5월 31일 날 이제 임원정 검사가 이제 그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인이니까 네. 고발인으로서 지금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윤 그 검사 사건이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서 수뇌부들이 이런 어떤 그 일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직무유기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로부터 좀 시간이 좀 흘렀는 9월 20일 날 이제 검찰에서 저 경찰에서 검찰 쪽에 이제 영장을 좀 청구하겠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 네. 이랬는데 이걸 약간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네. 현행법은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신청하는 거죠. 예, 신청하는 네. 거고 그 받은 그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신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불청구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청구가 되었으니까 당시 이제 보강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원정 검사를 다시 한번 9월 20일 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에 근거해서 10월 22일 날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결국 그걸 24일 날 검찰에서 영장 청구 안 하겠다. 즉 불청구가 나왔기 다시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수사는 사실 고발인이죠. 임원정 검사의 사건만 고발인으로서 수사가 되었고 그 뒤에 물적 조사 혹은 그 관계인에 대한 인적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원래 이제 부산지검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자료를 달라라고 검찰이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줬으니까 압수수색을 신청한 걸 텐데 그것도 안 받아들였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예, 되는 예. 거고 결국은 고발인만 2차례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렇죠. 임은정 검사만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이때 근데 윤 검사를 징계를 안 하고 사표만 받아줬다. 이게 지금 임은정 검사의 주장이죠.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검찰은 사표 받기 전에 징계를 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정확히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일일까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당시 그 윤모 검사가 한 행동은 뭐냐면 고소장이 있잖아요. 근데 고소장을 잃어버렸어요. 고소장을 잃어버리니까 네. 고소장이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소장이 민원인이 접수를 시키면 거기에 이제 그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였겠죠. 이 사건 기록 표지를 덮어서 이걸 누군가에게 자 당신이 처리하시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도 있었고 고소장도 있었는데 통째로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파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죠. 그걸 확인이 안 알 됐습니다.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알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그다음에 이걸 배당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건 기록 표지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는 물론 이 기소할 때부터 이 사건 기록 표지 위조한 것만 기소를 했어요. 그 고소장 잃어버린 거는 아예 기소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외부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처리 절차 과정의 문서니까 무거운 어떤 건 아니다 해서 유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 집행유예를 검찰이 했지만 경징계 난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군요. 근데 이게 검찰이 경질기할 사안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 검사가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하냐면 고소장을 잃어버렸으니까 고소장 내용을 모르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그렇죠. 들어있는지. 예, 예. 그러니까 사건 처리를 이거는 받아들일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수준이 아니다라고 각하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법적으로 이게 뭐 사건이 아닌다라고 각하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내용이 뭔지도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데 이 정도면 이제 그 내부 규정을 물어보셨잖아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고의로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문서도 위조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사건 처리를 고의적으로 이건 뭐 고속거리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경징계 거래인가? 아니면 징계도 아예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네. 경찰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결국 검찰에 관련된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검찰의 성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그러한 어떤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 필연적인 구조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네. 사실 방금 변호사님이 유효적절하게 말씀 잘 주셨지만 네. 이거는 직무유기라는 사건은 판단하기도 어렵고 직무유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행동 속에서 직무유기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감찰도 했고 어느 정도 질의도 있었고 판단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직무유기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검찰총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속에서 윤 총장이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다. 네, 그런 형식의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면 네. 그 분명히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켰고 그것이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 있는 절차라면 사실 뭐 경찰에 그 서류를 반드시 줘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 네. 안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런 어떤 사건 처리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검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대변인의 진술이라든가 검찰 내부의 진술만 있고 방금 변호사나 저나 저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패널로 나왔을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나타난 객관적인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에 대해서 놓고 저희들이 옳고 그르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양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아예 때문에 진실이 가려져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또 첨예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문정 검사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고발을 했을 텐데 지금 이문정 검사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페이스북에 이제 거래 이제 일정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임원정 검사 입장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내부에서 내부 고발 우리가 휘슬 블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검찰에서요. 예, 네. 그런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이야기가 한편으로 불편하고 그들의 내면의 마음속에서는 좀 어색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어떤 클리어한, 그러니까 조직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가는 하나의 스태핑 스톤,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마음 깊이 새겨서 엄중함을 깨닫고 저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명백백한 진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유독 민감한 문제가 된 게 지금 조국 전 장관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로 검찰의 수사 정당성,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더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왜 검찰에 관대한가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선택적 정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하다고 이게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 과연 그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한겨레를 상대로 굉장히 신속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그렇죠. 하고 형사 사건 배당 들고 수사 착수했는데
그럼 다른 명예훼손의 고소 사건, 어쩌면 그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것들도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윤 총장님의 명예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네. 모든 사건이 그렇게 공정하게 빨리 잘 엄격하게 수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 경찰 입장에서 어쨌든 국가 공권력을 가진 것인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류들을 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여주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보이는 게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그거를 통제하고 누가 관리 감독을 하고 볼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문제가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보죠. 지금 오전 10시 10분부터 재판이 하나 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인데요. 대법원이 지난번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심으로, 2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건데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네. 이제 최순실 씨에게 지원했던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독일에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금 36억 가량만 제3자 뇌물로 인정이 된다라고 봐서 그 뇌물세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라 최순실에게 지원했던 말 비타니아 살 씨도 그랬죠. 세 마리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했던 16억 가량도 뇌물이 된다 그러면 86억 원이라는 뇌물 액수가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쪽에서는 뇌물 액수가 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그 뇌물을 주면서 삼성 돈을 꺼내서 줬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삼성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그렇죠. 기소를 한 거거든요.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어가면 이건 5년 이상 무기 이렇게 가는 그런 중범죄로 되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난번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집행유예라고 하는 형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이 가능한데 네. 시작점 자체가 5년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가능해질까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이요. 70억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 70억 원인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이 부회장하고의 재판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영향을 끼치나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신동빈 회장의 판결을 보고 이게 대법원이 약간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까지 주위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사실 불법성이 늘어나면 형이 바뀌는 게 맞는데 분명히 신동빈 회장 쪽에서도 불법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똑같이 앵커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형량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지금 이재용 사건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했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 측에서도 딱 두 가지만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굉장히 상세하게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재정법칙 위반이라든가 법률 위반을 저희 따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양형만 따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청탁 문제에서 당연히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성계가 최고의 탑 프리얼리티 가장 중심이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 두 가지만 정확히 따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 이렇게 저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제가 뭐 그 변호인단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분명히 장량감경 하나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 공헌했고 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하는 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한 번만 장량감경이 되면 법정형으로는 2년 6개월 딱 법정형이 반으로 잘리니까 2년 6개월로 어떻게든지 밀어붙여서 결국 집행유예 범위 내에 있으니 아까 3년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변호인단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아마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결국 이 판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돌파구 브레이크 스루가 있는지를 당연히 지금 변호인단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한 가지 그 말씀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동빈 지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표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신동빈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뇌물을 제공을 했던 이유가 네. 롯데 기업의 면세점 특허 제의가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승계가 본인의 경영권 승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성 쪽에서는 이게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게 이재용 한 사람조차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 어떻게 보면 미래 구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쪽으로 강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맞춰야죠.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심에서 형량이 정해져서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액수만 늘리고 뇌물 액수만 인정하고 그 올라온 그 형량은 그대로 해서 파기환송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걸 형량을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바꿨는데 바꾼 내용이라는 게 뇌물을 제공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줬지만 다만 적극적으로 줬다 해서 뇌물 액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고 2년 6개월 그때 2년 6개월이었나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형량의 차이가 날 만한 정도. 그러니까 원래 양형만 다퉜을 경우에는 네.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때 양형만 놓고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데 그 형을 바꿀 정도의 그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판결 내용 취지는 조금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형량은 유지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